예, 안녕하십니까. 예,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형사소송법 처음 접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기본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좀 아무래도 소송법이다 보니까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우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뭐 1회 독이든 2회 독이든 했다 하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알려면요, 형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형법이라는 것은 죄와 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인죄 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죄라는 것과 살인죄에 대한 형을 정해놓았죠. 그럼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이냐? 형사소송법은요, 이 죄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성립을 한다면 어떤 형을 과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공법이에요. 공법이란 게 뭐냐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에 반대되는 말이 사법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사법법이에요. 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적용 해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법에 관련된 권한이 사법권이고, 그리고 그걸 행사하는 곳이 사법부고, 그런 관련된 법을 규정한 것이 사법법이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형법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념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와 형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에 없는 죄나 법에 없는 형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고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개념이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사실을 명백히 밝히자는 거예요. 사실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즉 형식적 진실주의의 상대적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법, 민소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요. 실체적 진실주의는 우리 형사법, 형소에서 문제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얼마라도 받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조정이 성립이 됐고,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50만 원만 받고 끝내기로 합니다. 그러면 민사에 있어서는
원래 갑이 받아야 할 돈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로 끝낸 거예요? 조정으로? 50만 원으로 끝냈어요. 왜? 을이 돈이 없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받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형사로 가면요. 갑이 을을 100만 원을 안 갚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을이 돈이 없으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안 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재판 도중에 을이 갑에게 50만 원을 갚았어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재판부가 50만 원 갚았으니까 이건 50만 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합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역시 법원은 그대로 1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의 차이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대략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 구조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첩보를 얻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사가 끝난 다음에 이 범죄 혐의가 있다.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입건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입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을 접수하는 거예요. 사건 접수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합니다라고 알리는 건데 그건 형식적 절차예요. 그리고 입건을 하면 이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건 재판에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재판에 붙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소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형사소추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공소 제기를 하면 재판에 붙이게 되면 그 다음은 재판 절차로 이행이 돼요. 이 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판, 공개재판의 줄임말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음, 자,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1심이 선고가 되겠죠. 그렇죠?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1심 선고에 대해서 저는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다투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다투겠다고 하면 다투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소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다 다퉜어요. 다 다툰 다음에 더 이상 다툴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이후에는 형의 집행 단계예요. 대략적인 형사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규율하는 것은 수사부터 집행까지를 일단 규율을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수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수사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말. 범인을 잡는 거. 범인을 잡는 게 수사예요. 그러면 범인을 누가 잡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잡는 거예요. 그럼 범인을 왜 잡을까요? Why? 왜 잡아요? 그렇죠. 재판에 붙이려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질범 있지 않습니까? 악질범. 마지막에 이제 그 악질범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이제 그 감정이 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른 경찰들 어떻게 해요? 말리죠. 뭐라고 하면서 말려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붙인다. 그렇죠?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죠? 기소. 기소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에 붙이려면. 첫째로는, 그렇죠. 범인을 확보해야겠죠. 그렇죠? 재판정까지 데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진범이라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증거가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수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수사라는 건 뭐다? 수사기관이 기소를 위해서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이게 바로 수사예요. 자, 그러면 자, 수사는요. 언제 개시하느냐. 이게 문제돼요. 수사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자, 수사는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개시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사라고 해요. 아까처럼 첩보에 의해서 경찰관님 누가요? A라는 사람이 맨날 하얀 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마약인가? 아닌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내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사는 뭐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 혐의 유무.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범죄 혐의 유무가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건 마약 같다. 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친다? 입건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시작한다. 근데 다만 입건이라는 건 제가 형식적 절차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사라는 건요. 내가 구체적 범죄 혐의를 인식하고 행위를 개시했을 때 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입건 이전에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범죄 현장이에요. 그럼 바로 수사를 개시해야죠. 그죠? 근데 중간에 경찰서 가가지고 네, 입건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수사 개시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건은 형식적 절차다. 그래서 내사와 수사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 내사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내사자라고 해요.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사에서 피내사자라는 법적 지위가 피의자로 바뀌는 겁니다. 앞에 피자가 붙었어요. 피자가 붙으면 수동의 의미인 거예요. 당하는 거, 받는 거. 여기서는 내사를 받는 사람. 여기서는 의심을 받는 사람. 이거랑 비슷한 말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피해자도 똑같아요. 해를 입은 사람. 그렇죠? 해를 당한 사람. 자, 그러면 수사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린 첩보만 봤어요. 하지만 첩보 말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12 신고가 있고 우리가 아는 고소, 고발, 자수 이런 것도 있고 불심 검문도 있고요. 이게 수사 개시된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서 수사의 단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단 수사 단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그렇죠?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자, 고소나 고발은 자, 피해자나 제3자가 하는 건데, 여러분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을 하면 어디다 제출합니까? 법원에다 제출해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출해요? 그렇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까요? 그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범죄 사실,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2 신고하고 이 고소고발의 차이가 뭐냐면 112 신고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만 법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가 112 신고에는 보통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게 고소일까요? 고발일까요? 아니라고 봤어요. 왜? 법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사를 독촉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1, 2 신고라는 게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심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의 단서에. 불심검문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의심이 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불심검문 일단 수사는 아니에요. 경찰 행정작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불심검문 같은 경우에도 정지시켜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로 개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의 단서는 이렇고요. 네 번째로, 자, 우리 수사의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사기관은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반적 수사기관이 있고 특별 수사기관이 있어요. 일반적 수사기관은 다시 경찰 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찰 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수사기관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공수처 검사. 보통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이거는 구조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구조를 개관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더라.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나가면 사법경찰 관리가 뭐냐. 사법경찰 관리라는 건요.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로 나뉩니다. 사법경찰관은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까지. 우리가 그 경찰대 졸업하거나 경관부 시험 합격하면 경위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경사, 경장, 순경. 이렇게 나눠요. 그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차이가 뭐냐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한다고 얘기해요. 다만 이제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자격에서 사법경찰리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구분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사기관을 봤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경찰하고 검사예요. 옛날에는 그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없었다가 최근에 그죠? 검찰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많이 제한이 됐죠. 그죠? 처음에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지금 많이 제한이 돼서 이 수사권이 어떻게 지금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구조만 볼 거예요. 일단은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경찰의 1차 수사권 종결, 수사 종결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혔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요.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들의 범죄,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이 범한 범죄,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하고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자, 송치라는 건 뭐냐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경찰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건 혐의가 명백하다. 혐의가 명백해가지고 이건 재판에 붙여야 했다 생각하면 경찰이 송치를 합니다. 누구한테? 검사한테. 반면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재판에 붙일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불송치라고 합니다. 근데 송치나 불송치나 증거하고 사건 기록은 다 넘어가요. 일단은. 근데 그 이유는 달라요. 송치한 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 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살펴봐가지고 수사가 좀 미진하다. 보완 수사하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사준칙 59조인가 그게 아마 이제 개정이 됐던 신설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불송치하는 경우는 이때도 기록이 넘어가는데 이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불송치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이거는 수사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라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90일 이내 기록을 다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가지고 다시 결정하겠죠.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지. 그리고 불송치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만약 경찰이 불송치를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하냐면 고소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기 사건이 지금 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게 재판에 붙여지는 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에 대해서 고소인 등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또 이의 신청하게 되면 이게
또 사건이 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 대략적으로 일단 지금은 이런 구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제 이렇다. 자, 수사권 조정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볼게 우리가 수사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내용이 수사가 있는지. 수사는요, 크게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부분이에요. 임의수사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롭다, 자유롭게 수사를 받는 의미예요. 동의를 했거나 승낙을 했거나, 그게 임의수사예요. 강제수사는 그렇죠. 동의가 없었거나 승낙이 없었던 경우를 말하죠.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피의자 신문이 있고 참고인 신문이 있어요. 자, 피의자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피의자는 뭐다? 그렇죠. 내사에서 수사단계로 옮겨지면 피내사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참고인은 뭐냐?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가 될 만한 사람인데 보통은 고소인들, 그리고 고소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고소 누가 한다고 했죠? 피해자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거겠죠. 고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목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참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문. 그러니까 신문과 좀 구별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 우리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신문하고 또 구속적부심에서 신문이 있는데 신문하고 신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은 캐어 묻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신문은 이것도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뒤에 신문은 뭐냐면 물어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이 만들어지면 조서라는 게 작성이 돼요. 조서. 조서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문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서는 의사표시적 문서가 있고 보고적 문서가 있어요. 의사표시적 문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행위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소장, 법인 처벌해 주세요. 공소장, 재판에 붙여주세요. 심판을 해주세요. 상소장, 다시 재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의사표시적 문서예요. 반면에 보고적 문서는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문서인데 이 보고적 문서 가운데 조서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나중에 법정 가면 증인이 증언하면 증인신문 조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공판 조서, 그 조서 똑같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신문은 차이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의자 신문은 하기 전에 뭘 고지받냐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아요. 근데 참고인 신문은 진술 거부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술 거부권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묵비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불리한 진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그죠?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만약에 피의자 신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피의자 신문을 증거로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이나 둘 다 영상 녹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영상 녹화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피의자 신문은 영상 촬영할 때 피의자한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고지만 하면 돼요. 근데 참고인 신문은 이 사람은 그냥 뭐야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려 불러준 사람인데 영상까지 찍는다? 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참고인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강제수사는요. 사람에 대한 거, 그 사람에 대한 걸 대인적이라고 해요. 대인적, 사람에 대한 거. 그리고 물건, 장소에 대한 걸 대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인적에 관련된 건 체포 구속이 있고요. 대물적 관련된 건 우리가 흔히 들어봤어요. 압수, 수색, 검증이 있어요. 체포 구속의 차이가 뭐냐면 체포나 구속이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체포는 단기간에 그렇죠? 어떤 수사관서증이 이게 이주하는 걸 말하고 구속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렇죠? 가둬두는 걸 말해요. 그리고 대물적 관련돼서는 압수수색 검증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가방 뭐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 가방 막 뒤져요. 그럼 뭐예요? 수색. 많은 책이 나왔어요. 담배가 나왔어요. 이거 압수한다 그러죠. 그게 압수예요. 그렇죠? 그럼 검증은 뭐냐? 검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오간 작용. 오간이라는 게 뭐야?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시각, 그죠? 뭐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뭘 한다? 사물의 상태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해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현장 검증. 그죠? 교통사고 나면 그죠? 현장 검증 하잖아요. 그런 검증이에요. 이겠죠? 검증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감정의 목적대로 조사해서 그걸 알리는 거, 그걸 보고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해요. 다만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을 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서는 감정 수탁자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자, 그럼 수사 내용 대충 개략적으로 봤는데, 체포 구속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자, 체포 구속과 관련돼서는 얘 뭐라고 했죠? 강제 수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제 수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2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뭐냐면 강제 수사 법정주의하고 영장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 수사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장이 필요해요. 이 강제수사 법정주의나 영장주의는 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헌법상 적법 절차라는 원칙에서 나와요. 적법 절차 원칙은 뭐냐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실체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죠?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게 바로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이걸 구현한 것이 강제수사 법정주의하고 영장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강제수사다라고 강제수사라고 만약 성격이 규정이 됐다 그런다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죠. 만약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장이 발부된 건지 봐야 돼요. 만약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영장주의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영장주의 예외인가까지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영장주의라는 거는 단순히 영장이라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원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체포 구속 볼게요. 자, 체포 구속은 체포는요. 자, 이부터 할게요. 자, 체포나 구속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했죠?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요.
사경이. 그럼 청구는 누가 하냐? 검사가 해요. 그럼 영장 발부는 누가 하냐? 그쵸. 지방법원 판사가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수임 판사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검사가 청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체포나 구속이나 영장주의 애유가 있는지 관련돼서 살펴보면 체포는요, 영장주의 예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은요, 영장주의 예외가 없습니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체포는 영장주의 예외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체포 기억날 거예요. 뭐죠?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 그렇죠?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왜 영장 없이 왜 하겠어요? 급하니까, 긴급하니까. 그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체포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주의할 점은 영장주의 예외지만 나중에 체포한 다음에 체포 영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구속은 영장주의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구속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구속은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구인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 일정 장소에 데려오는 걸 말해요. 구금 말 그대로 가두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영장 실질 심사라는 말이나 구속 적부심 들어봤죠?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쨌든 체포된 사람이 있어요. 영장에 체포된 사람도 있을 거고, 긴급 체포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현행범 체포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열려요. 이 영장 실질 심사는 필요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누가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적으로 열리는 거고, 법관이 이건 굳이 필요 없을 텐데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면 법관이 판단을 하죠. 구속 사유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발부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요,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요. 영장을 기각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그렇죠? 피의자한테 좋겠죠. 그렇죠?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한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되면 이 발부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발부한 거에 대해서 이 발부한 걸 상대로 해서 무슨 항고라는 제도라든가 그런 게 없고, 다만 나중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 영장 발부한 게 적법한지 부당한 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의 큰 차이는 뭐냐면, 구속 적부심에 청구를 해야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이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사 내용을 봤으니까, 자, 수사 종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해서 이건 공소제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렇죠? 사건을 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 송치라고 해요. 그럼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걸 재판에 붙일지 아닐지, 다시 말하면 기소할지 기소를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약식으로 갈지 구공판으로 갈지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자라는 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약식이라는 건 뭐냐면 굳이 뭐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 심리로 끝나자는 얘기예요. 서면 심리로. 구공판은 그렇죠? 공판이 뭐라고 했어요? 공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재판이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하자. 그렇죠? 구두로 그렇죠? 심리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불기소를 하게 되면 불기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뭐 혐의 없음, 각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참고인 중지가 있고 기소 중지가 있어요.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말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기소유예가 되려면 두 가지가 정도 필요해요. 첫째로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보통 초범. 이 두 가지 요건이 되면 기소를 유예해요. 기소를 유예한다는 얘기는 일단 봐주는 거지만 나중에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죄질을 안 좋으면, 다른 죄를 저지르면. 그리고 참고인 중지가 있어요. 기소 중지가 있고 참고인 중지는 뭐냐면 고소인이 고소장 딱 제출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고소장 제출하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해요. 참고인을. 참고인이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소재가 불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수사가 안 되잖아요.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는 말 그대로 피의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재 불명이에요.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기소 중지를 한다. 그래서 수사 종결은 일단 대충 이렇고요. 문제는 불기소 관련돼서 검사가 불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붙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소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겠어요? 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판에 붙여서 처벌을 받게 함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것인가? 법에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아셔야 할 게 검찰 항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방검찰청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면 고등검찰청 검사한 그죠? 그리고 대검찰청 그래서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재정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신청 제도. 재정신청 제도가 뭐냐면 자 검찰 항고는 결국은 내부적으로 다 누구 식구예요? 다 같은 식구예요. 같은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구제 실효성이라는 게 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어디다 신청하는 거냐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개입을 해서 재정신청이 인정이 되면 기소를 강제시키는 거예요. 기소회 법원이 나서는 거예요. 이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그 밖에 헌법소원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종결이고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소제기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제기는 뭐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기소와 같은 말이다. 또는 형사소추와 같은 말이다. 공소라는 말은요. 심판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심판을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재판에 붙이라 이거예요. 자, 공소제기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검사, 그렇죠? 근데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 독점주의. 원칙 기소 독점주의. 물론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 편의주의예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해요. 뭘 제출한다?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해요.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 원칙, 법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요. 일본, 뭐 옆나라 일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하나자, 하나 일자예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한다 이거예요. 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냐면 옛날에는 이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이랑 증거기록을 다 제출을 했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법관도 사람인지라 선입견이 발생해요. 선입견이. 예단, 미리 예측해서 결단한, 그죠? 예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단을 막고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장만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기록은 언제 제출하냐면 재판 진행하면서 하나씩 받는 거예요. 자, 검사는 이렇게 공소 제기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소권이에요. 공소권은 그저 제기 당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를 하면요.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공소 제기를 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소송 계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재판의 대상이 된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를 통해서 재판에 붙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 즉 재판의 대상이 된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아까 피내사자가 입건을 거치면 피의자로 바뀌죠. 그렇죠? 피의자가 공소 제기를 거치면 뭘로 바뀐다?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피고인이 고자가 알릴 고자예요. 알릴 고자인데, 자, 우리가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에서는 원고가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가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민사재판 하는데 그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경우, 반대로 형사재판인데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고 피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는 말을 안 쓰냐. 이럴 때 써요. 어떤 경우냐면 피고 사건. 이때는 피고라는 말을 써요. 이때 피고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공소제기된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 사건. 그래서 법적 지위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강제 처분의 권한이 이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소제기 전에는 영장을 검사는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 구속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그렇죠. 판사한테 청구해서 발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은 개입할 수 없어요. 법원이 알아서 얘를 구속시키고 싶으면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청이나 청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 처분의 권한이 법원으로, 수소법원으로 이전한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수소법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 네 번째로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면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면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못하게끔 그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증거 같은 게 멸실되거나 뭐 증인의 기억력이 좀 더 뭐 희미해지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불안정한 피고인의 지위를 피의자의 지위를 빨리 해방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쪽은 좀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의 법이 지금 개정이 살인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공소시효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다. 근데 구별해야 할 게 이 시효는요. 공소시효가 있고요. 재판시효가 있고요. 형의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을 하냐? 범죄행위 종료한 때부터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죠? 소추권이 소멸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공소제기를 하면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된다? 정지가 돼요. 반면에 재판시효는요.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일정 기간 재판을 안 하면 재판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소추권이 소멸된다고 본다면 여기는 재판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시효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한 때가 시작점이 돼요. 이게 시작점이 돼서 25년을 지나도록 재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재판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을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공소시효도 그렇고 재판시효도 그렇고 애초부터 외국에 도망가서 수사를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경우 아니면 기소가 된 직후에 외국으로 떠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어요. 그죠? 이게 외국으로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형사 절차를 면할 목적으로 떠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의 시효는 뭐냐면, 자, 형은요,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형을 집행을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못 해요.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는 공소시효하고요. 재판시효하고 형의시효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분 쉬고 10시 40분부터 그 다음에 공판 절차 그리고 이제 그 증거 그리고 상소 부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